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작가의 책 읽기 털없는 원숭이를 읽고 있습니다. 데즈먼드 모리스 지음. 오늘은 8번째 시간이네요. 지금 저희는 어디까지 읽었냐면요, 지금 이 싸움이란 장입니다. 여기가 5번째 챕터였나요? 216쪽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이 활동의 진실. 전이 활동은 긴장된 상황에서는 거의 항상 나타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형적인 몇 가지 전이 활동만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과 다르다.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한참 생각하느라고요. 이 문장이 맞나?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형적인 몇 가지 전이 활동만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과 다르다. 글을 좀 어렵게 썼네요. 우리는 억눌린 감정을 발산하기 위한 배출구로 사실상 모든 행동을 이용한다.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는 장식품을 매만지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안경을 닦거나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거나 술을 따르거나 음식을 씹기도 한다. 물론 이런 행동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전이활동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동이 본래 갖고 있는 기능을 더 이상 발휘하지 않는다. 장식품은 이미 알맞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매만질 필요가 없다. 마음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다시 배열하면 오히려 뒤죽박죽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긴장된 상황에서는 다 피우지도 않은 담배를 신경질적으로 비벼 끈 뒤에 금방 새 담배 불을 붙이기도 한다. 긴장했을 때 흡연량은 중독된 신체 조직이 생리적으로 요구하는 니코틴 요구량과 아무 관계도 없다. 긴장했을 때는 이미 깨끗한 안경을 열심히 힘들여 닦기도 한다. 그럴 필요도 없는데 시계 태엽을 열심히 감아주기도 한다. 우리는 시계를 들여다보지만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전이 활동으로 음식을 씹을 때는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정상적인 보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긴장을 푸는 수단으로 무엇가를 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할 뿐이다. 전이활동은 사회적 만남의 초기 단계에 유난히 자주 나타난다. 낯선 사람을 만날 때는 겉으로 아무리 상냥한 척해도 한꺼풀만 벗기면 그 밑에는 은밀한 두려움과 공격성이 숨어 있다. 만찬회나 소규모의 사교적 모임에서 악수나 미소로 서로의 공격성을 달래는 의식이 끝나면 당장 전이활동을 위한 담배와 술과 가벼운 음식이 나온다. 연극이나 영화 같은 대규모 오락에서도 일부러 중간에 짧은 막간을 두어 관객이 좋아하는 전이활동에 잠시나마 탐닉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가 좀 더 격렬한 공격적 긴장을 느끼고 있을 때는 다른 영장류와 똑같은 전이활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럴 경우 우리의 배출구는 훨씬 원시적으로 된다. 긴장했을 때 침팬지는 신경질적으로 되풀이하여 몸을 긁는 동작을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은 가려워서 긁는 정상적인 반응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갖는다. 침팬지는 주로 머리 부위만 긁어대고 때로는 팔만 계속 긁기도 한다. 동작 자체도 일정한 양식을 갖고 있다. 우리도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부자연스럽게 몸 손질하는 언어 활동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도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부자연스럽게 몸 손질하는 전이 활동을 보인다. 우리는 머리를 극적거리고 손톱을 깨물고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씻고 턱수염이나 콧수염이 있으면 그것을 잡아당기고 머리 장식을 매만지고 코를 문지르거나 후비거나 킁킁거리거나 풀고 귓볼을 만지작거리고 귀를 후비고 턱을 문지르고 입술을 핥고 손을 헹구듯 두 손을 비벼댄다. 갈등을 크게 느끼고 있는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이런 행동이 진정한 몸 손질과는 다른 의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이 활동으로 머리를 긁는 방식은 사람마다 두드러지게 다를 수 있지만 머리를 긁는 사람은 저마다 정해진 독특한 방식을 갖고 있다. 정말로 몸 손질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신체 부위를 모조리 무시하고 한 부위에만 관심을 집중해도 상관없다. 작은 집단에서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전이 활동으로 몸 손질을 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찰하면 누가 종속적인 구성원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런 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 집단의 실권자로 인정해도 좋다. 겉보기에 지배적인 사람이 실제로는 사소한 전이 활동을 많이 보이고 있다면 이것은 그 자리에 참석해 있는 다른 사람이 그의 공식 지위를 어떤 식으로든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공격적 행동 양식과 복종적 행동 양식을 논할 때 우리는 관련자들이 모두 진실을 말하고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행동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다. 사람은 다른 의사 전달 수단보다 말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만 말 아닌 의사 전달 수단으로 거짓말을 하는 현상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행동 양식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어머니가 아기에게 감정을 감추려고 애써도 대개는 아무 소용이 없다. 행동으로 아기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머니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욱 철저하게 실패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어른들은 말로 표현되는 정보 내용에 훨씬 더 열중하기 때문에 어른들 사이에는 행동으로 거짓말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행동 거짓말쟁이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런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대체로 특별히 선호한 신호체계만을 이용한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호체계들은 그의 거짓말을 폭로한다. 가장 성공적인 행동 거짓말쟁이들은 특별한 신호를 바꾸려고 의식적으로 애쓰지 않고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그들이 전달하고 싶은 쪽으로 바꾸어 버린다. 스스로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면 자세한 부분은 저절로 해결된다. 이런 방법은 영화배우 같은 직업적인 거짓말쟁이들이 자주 사용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들은 행동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직업인데 이런 생활은 이따금 사생활에도 큰 손해를 줄 수 있다. 정치가와 외교관들도 행동으로 거짓말을 해야 할 경우가 많지만 이들은 배우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거짓말 허가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죄책감이 연기를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그들은 배우와는 달리 오랫동안의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아도 조금만 노력하면 그리고 이 책에 제시된 사실들을 주의 깊게 공부하면 바라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다. 나는 일부러 경찰관을 상대로 이것을 몇 번 시험해 보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복종하는 몸짓을 보면 마음이 가라앉는 강력한 생물학적 경향이 존재한다면 적절한 신호를 사용해서 이 경향을 조작할 수도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적절한 신호를 사용해서 이 경향을 조작할 수도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 문장이 2번이나 있네요. 책이 좀 잘못됐습니다. 제가 황 작가 실수로 2번 읽었구나가 아니고 책에 그 내용이 잘못 카피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관에게 붙잡히면 당장 결백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자신의 움직이는 영역을 지키려 들고 그 결과 운전자는 경찰관을 자기 영역에 침범한 경쟁자로 만들어버린다. 이것은 최악의 행동 방식이다. 이런 행동은 경찰관의 반격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러나 비굴하게 복종하는 태도를 취하면 경찰관은 감정이 누그러지는 것을 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바보같이
운전이 서툴러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죄를 순순히 인정하면 경찰관은 당장 우세한 입장에 서게 되고 그 위치에서는 힘없는 약자를 공격하기가 어렵다. 당신을 불러세운 행동의 효율성에 대해 고마움과 경의를 표하는 것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반드시 적절한 자세와 몸짓을 덧붙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빨리 자동차 밖으로 나와서 경찰관 쪽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경찰관이 당신 쪽으로 다가오게 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그를 위협하는 것이다. 게다가 자동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으면 당신은 자신의 영역에 남아있게 된다. 밖으로 나오면 영역을 떠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위가 약해진다. 게다가 자동차 안에 앉아있는 자세는 본래 지배적인 자세다. 앉아있는 자세가 가진 힘은 우리 행동의 독특한 요소다. 왕이 서 있으면 아무도 앉지 않는다. 왕이 일어나면 모두 따라서 일어난다. 이것은 더 많이 복종할수록 몸의 자세를 낮춘다는 일반 원칙의 특수한 예다. 따라서 자동차 밖으로 나오면 당신은 텃세공과 지배적인 자세를 벗어버리고 그 뒤에 나올 복종적인 행동에 걸맞은 약한 입장에 서게 된다. 그러나 일어섰을 때도 몸을 똑바로 세우지 말고 웅크리는 것이 중요하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몸을 전체적으로 구부려야 한다. 말투도 사용하는 단어 못지않게 중요하다. 걱정스러운 얼굴 표정과 시선을 피하는 동작도 가치가 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손질하는 몇 가지 전위 활동을 여분으로 덧붙이면 효과가 있다. 불행히도 차를 운전할 때는 누구나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공격적인 기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기분을 감추기가 매우 어렵다. 공격적인 기분을 감추고 행동으로 거짓말을 하려면 상당한 훈련을 쌓거나 행동 신호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당신이 일상에서도 지배력을 별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비록 의식적으로 꾸민 행동이라 할지라도 경찰관에게 굽실거리는 것은 유쾌한 경험이 아닐 것이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 공격의 목표는 파괴 아닌 지배. 이 장은 싸우는 행위를 다루는 자리인데 나는 지금까지 줄곧 전투를 피하는 방법만 다루었다. 결국 사태가 악화되어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을 때 털없는 비무장인 원숭이의 행동은 다른 영장류가 보이는 반응과 재미있는 대조를 이룬다. 다른 영장류에게는 이빨이 가장 중요한 무기지만 우리에게는 손이 가장 중요한 무기다. 영장류는 움켜잡고 물어뜯지만 우리는 움켜잡고 조이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만 비무장 전투에서 물어뜯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그들은 아직 팔과 손의 근육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그걸로는 별로 큰 타격을 줄 수 없다. 우리는 오늘날 레슬링과 유도, 권투 같은 스포츠에서 어른들의 비무장 전투를 볼 수 있지만 이처럼 일정한 양식을 갖추지 않은 원래 형태의 싸움은 좀처럼 보기 어렵다. 진지한 전투가 시작되면 당장 한두 가지의 인공 무기가 동원된다. 가장 유치한 형태의 싸움에서는 이런 무기를 던지거나 손에 쥐고 휘두른다. 침팬지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 정도까지 공격을 확대할 수 있다. 침팬지는 반쯤 사로잡힌 상태에 놓이면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박제 표범의 몸을 후려치거나 흙덩이를 부수어 도랑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던지기도 한다. 그러나 침팬지가 야생 상태에서도 이런 방법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고 경쟁자들끼리 싸울 때는 절대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공무기는 주로 다른 동물에 대항하여 몸을 지키고 사냥감을 죽이는 수단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침팬지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떻게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는가를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다. 같은 사람끼리 싸울 때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타고난 성향이 아니라 2차적인 성향인 게 거의 분명하다. 일단 무기를 갖게 된 인간은 상대가 누구든 긴급할 때는 언제든지 무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인공무기는 단단한 나무 토막이나 돌멩이처럼 변형시키지 않은 자연물이었다. 이런 자연물의 모양을
간단히 다듬으면 던지고 때리는 유치한 행위는 창을 던지고 칼로 베고 자르고 찌르는 동작으로 확대된다. 공격 방법에서 그 후에 나타난 경향은 공격자와 피공격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었다. 이 경향이야말로 우리 인류를 거의 파멸로 몰아갈 원인이었다. 창은 멀리서도 여기서 공격 방법이 아니고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공격 방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공경, 사람을 리스펙트하는 그런 내용인 줄 알고 읽었는데요. 뒤에 내용이 그거와 관계없는 어택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격 방법,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공격 방법에서 그 후에 나타난 경향은 공격자와 피공격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었다. 이 경향이야말로 우리 인류를 거의 파멸로 몰고 간 원인이다. 창은 멀리서도 효과를 발휘하지만 사정거리가 제한되어 있다. 활은 그보다는 낫지만 정확성이 부족하다. 총은 사정거리를 극적으로 넓혀주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탄은 훨씬 더 넓은 지역을 공격할 수 있고 지대지 로켓은 공격자의 주먹을 훨씬 더 멀리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그 결과 경쟁자들은 패배한 게 아니라 무차별로 살해당한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같은 종끼리 싸울 때 생물학적 차원에서 적절한 공격은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복종시키는 것이다. 적은 궁지에 몰리면 달아나거나 복종하기 때문에 생명을 파괴하는 마지막 단계는 오지 않는다. 도망치든 복종하든 전투는 그것으로 끝나고 분쟁은 해결된다. 그러나 공격이 이루어지는 순간 두 경쟁자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승자가 패자의 복종 신호를 읽을 수 없을 때는 격렬한 공격이 계속된다. 원래 공격은 승자가 패자의 비굴한 복종의 몸짓을 직접 목격하거나 적이 꽁무니 빠지게 도망쳐야만 멈출 수 있다. 오늘날처럼 공격거리가 멀어지면 복종의 몸짓도 도망치는 모습도 볼 수 없고 그 결과는 다른 어떤 동물에게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의 무차별 학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파괴 행위를 거들고 부추기는 것은 특수하게 발달한 우리의 협동정신이다. 먹이를 사냥할 때는 이 중요한 자질을 개발한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지만 오늘날에는 다른 동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같은 인간끼리 싸울 때에도 자기 편을 도우려는 강력한 충동이 자극을 받게 된 것이다. 사냥할 때 동료에게 바치는 충성은 싸울 때 동지에게 바치는 충성으로 바뀌었고 전쟁이 생겨났다. 그 모든 전쟁의 공포를 낳은 주요 원인이 우리 인간에게 큰 도움을 준 바로 그 성향이라는 것은 정말 얄궂은 일이다. 우리를 계속 충동질하고 사람 목숨을 우습게 하는 깽과 폭도, 군대를 낳은 것은 서로 협력하려는 성향이다. 이 성향이 없다면 그들은 응집력을 잃을 것이고 공격은 또다시 옛날처럼 개인화될 것이다. 우리는 사냥감을 죽이는 전문 사냥꾼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자연히 경쟁자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적을 죽이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성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증거는 이 주장에 반대한다. 동물이 원하는 것은 살상이 아니라 패배다. 공격의 목표는 파괴가 아니라 지배이며 이 점에서는 우리도 근본적으로는 다른 동물과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우리가 다른 동물과 달라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데 공격이 너무 멀리서 이루어지고 집단이 협동정신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싸움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원래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들은 이제 적을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료를 돕기 위해 공격하고 직접적인 복종의 몸짓에 관대해지도록 타고난 성향은 발휘할 기회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이 불행한 발전이 인류를 파멸시키는 원인이 되어 인류의 급속한 멸종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이 진퇴양난의 궁지가 머리를 굴적거리는 전이활동을 수없이 초래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쌍방의 완전한 무장 해제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거의 실현할 수 없는 극단적인 방법이다.
미래 모든 전투가 자연 발생적이고 직접적인 복종 신호를 다시 작동시킬 수 있는 백병전으로 치러지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 다른 해결책은 모든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을 비애국자로 만드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물학적 자질과 충돌할 것이다. 어느 한쪽 방향으로 동맹이 결성되면 다른 쪽의 동맹은 깨질 것이다. 사회 집단을 이루려는 타고난 경향은 우리의 유전자에 커다란 변화라도 일어나 우리의 복잡한 사회구조가 저절로 해체되지 않는 한 결코 뿌리 뽑을 수 없다. 세 번째 해결책은 전쟁을 대신할 수 있는 상징적이고 해롭지 않은 대체물을 만들어 널리 보급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해롭지 않다면 진짜 문제는 거의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진짜 문제는 생물학적 차원에서 보면 집단의 텃세권을 방어하는 것이고, 인구 과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집단의 텃세권을 넓히는 문제이다. 전쟁 대신 난폭하고 떠들썩한 축구 시합을 아무리 많이 열어봤자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네 번째 해결책은 공격에 대한 지적 통제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우리의 지성이 우리를 이런 혼란 속에 빠뜨렸으니까 우리를 이 혼란에서 데리고 나가야 하는 것도 우리의 지성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다. 불행히도 텃세권 방어라는 기본적인 문제에 관한 한 고도로 발달한 우리의 두뇌 중추도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동물적 본능의 충동질에 너무 쉽사리 흔들린다. 지적 통제력은 지금까지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었지만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다. 지적 통제력은 우리가 마지막 수단으로 의지하기에는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단순하고 불합리한 감정적인 행동도 우리의 지성이 이룩한 모든 업적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 이 진퇴양난의 궁지를 해결할 수 있는 건전한 해결책은 인구를 대폭 줄이는 방법뿐이다. 또 다른 행성으로 인류를 급속히 확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앞에서 열간 4가지 행동 방침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인구가 오늘날처럼 무서운 속도로 계속 늘어나면 통제할 수 없는 공격 행위가 극적으로 늘어나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실험으로 분명히 입증되었다. 인구가 지나치게 과밀한 상태는 사회적 긴장과 정치적 압박을 초래함으로써 우리를 굶어 죽게 하기 전에 우리의 공동체 조직부터 먼저 무너뜨릴 것이다. 과밀 상태는 지적 통제력이 강화되는 것을 직접 방해하고 감정이 폭발할 가능성을 크게 높여준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출산율을 눈에 띄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불행히도 여기에는 2가지 심각한 장애가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가족, 이것은 지금도 우리 사회의 기본 단위다. 가족은 자녀를 기르는 장치다. 가족은 자녀를 낳아서 보호하고 기르는 체제로서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상태로 발전했다. 이 기능이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일시적으로 제거된다면 한 쌍의 남녀가 짝을 이루는 유형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나름대로 독특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게 뻔하다. 반면에 번식의 홍수를 막기 위하여 특별히 선발된 부부에게만 자유롭게 자녀를 낳도록 허락하고 다른 부부는 자녀를 낳지 못하게 금지한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협동심을 저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성인 남녀가 짝을 이루어 자녀를 낳을 경우 한 쌍의 부부가 자녀를 둘씩만 낳으면 공동체의 규모는 한결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두 자녀는 사실상 부모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것이다. 결혼하지 않거나 자녀를 낳지 않은 사람도 많고 사고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일찍 죽는 어린이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가족의 평균 규모는 좀 더 커져도 괜찮다. 그러나 자녀가 적어지면 한 쌍의 남녀가 짝을 이루는 구조에 더 무거운 부담을 줄 것이다. 자녀를 키우는 부담이 줄어들면 한 쌍의 남녀 관계를 단단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숨막히는 인구 과밀 상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사소한 위험에 불과하다. 요컨대
세계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피임이나 낙태를 널리 보급하는 방법이다. 낙태는 너무 과격한 수단이어서 감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게다가 일단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을 형성하면 그것은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을 이룬 셈이므로 그것을 파괴하는 행위는 사실상 우리가 억제하려고 애쓰는 행위와 똑같은 유형을 가진 공격행위다. 따라서 피임이 더 바람직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피임에 반대하는 종교적 또는 도덕적 파벌은 자신들이 전쟁을 조장하는 위험한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제가 중간에 좀 끼어들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썼을 때의 시점이 인구 폭발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 산하 제한에 관련돼서 굉장히 주장을 이 책에 많이 싣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이 산하 제한에 관련된 문제를 거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저출산 국가에서는 방금 제가 읽은 글이 조금 우리나라 현실과 이 책의 내용이 반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종교라는 이상한 행동 양식. 이왕의 종교 문제가 제기되었으니 우리 인간의 공격 행위가 갖고 있는 다른 측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종교라는 이상한 동물적 행동 양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종교는 결코 다루기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는 동물학자이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직접 관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행동과학적인 의미에서 종교활동은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지배적인 존재를 달래기 위해 오랫동안 부족의 몸짓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지배적인 존재는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지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똑같다. 지배적인 존재는 때로는 다른 동물의 형태를 갖기도 하고 그 동물을 이상적으로 변형시킨 형태를 가질 때도 있다. 때로는 우리 인간 가운데 좀 더 현명하고 나이 든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때로는 좀 더 추상적인 존재가 되어 단순히 높으신 분 같은 용어로 불리기도 한다. 이 존재에 대한 복종적인 반응으로는 눈을 감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애원하는 몸짓으로 두 손을 깍지 끼거나 무릎을 꿇거나 땅에 입을 맞추거나 완전히 방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경우도 있고 울부짖거나 노래하는 발성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복종을 나타내는 행위가 성공하면 지배적인 존재를 달랠 수 있다. 지배적인 존재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신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신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 때문에 신을 창조했는가? 그 해답을 찾으려면 우리 조상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서로 협력하는 사냥꾼으로 발전하기 전에는 우리도 오늘날 다른 원숭이나 유인원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유형의 사회 집단을 이루고 살았을 게 틀림없다. 그런 사회적 집단은 일반적으로 수컷 한 마리의 지배를 받는다. 그는 우두머리이고 군주이며 집단의 모든 구성원은 그를 달래주지 않으면 호댕꼴을 당한다. 그는 또한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집단을 보호하고 힘이 약한 구성원들 사이의 싸움을 해결하는 일에서는 가장 적극적이다. 집단 구성원들의 모든 생활은 지배적인 원숭이나 유인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만능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신같은 지위를 갖는다. 이제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에게로 눈길을 돌려보자. 집단 사냥에 성공하려면 협동정신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지배적인 존재가 집단 구성원들의 소극적인 충성이 아닌 적극적인 충성을 유지하려면 권력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을 게 분명하다. 그는 집단 구성원들이 단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충성을 바치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는 좀 더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했다. 원숭이 시절에 구식 폭군은 사라져야만 했고 그 대신 좀 더 너그럽고 좀 더 협동적인 털없는 원숭이 지도자가 등장했다. 이 단계는 서서히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상호협동 조직에는 반드시 필요했지만 한 가지 문제를 낳았다. 집단의 우두머리가
갖고 있던 완전한 지배력이 제한된 지배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충성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사회 체제에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하나의 공백을 남겼다. 원숭이 시절의 배경 때문에 집단을 통제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필요해졌고, 우리 조상들은 신을 창조함으로써 그 빈자리를 채웠다. 그리고 창조된 신의 영향력은 집단 지도자의 제약된 영향력을 보완해주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얼핏 보기에는 종교가 그토록 성공한 것이 놀랍게 여겨지지만 종교가 갖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은 전능하고 지배적인 집단 우두머리에게 복종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경향, 원숭이나 유인원 조상들에게서 직접 물려받은 생물학적 성향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 때문에 종교는 사회의 응집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우리의 먼 조상들이 놓여있던 독특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종교가 없었다면 우리 인류가 과연 이만큼 진보할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다. 종교는 기묘한 부산물을 많이 낳았다. 우리가 죽으면 저 세상에 가서 마침내 신을 만나게 된다는 믿음도 그런 부산물 가운데 하나다. 신은 이미 설명한 이유 때문에 이승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이런 아쉬움은 저승에 가서 보상받을 수 있다. 저승에 가서 신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죽은 뒤의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온갖 기묘한 관습이 발달했다. 전지전능한 신을 만나려면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하고 복잡한 내장 의식을 거행해야 한다. 종교가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이게 되거나 신의 직업적인 보조자들이 신의 권력을 대행하고 싶은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면 종교는 갖가지 불필요한 고통과 불행을 낳기도 한다. 그러나 종교의 파란만장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우리 사회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우리는 종교를 수용할 수 없게 될 때마다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난폭하게 종교를 거부하지만 종교는 금방 새로운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나 겉으로는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옛날의 기본 요소는 모두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우리는 무언가를 믿어야 한다. 오직 공통된 믿음만이 우리를 굳게 단결시키고 우리를 통제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근거로 하여 충분히 강력하기만 하다면 어떤 종교든 상관없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진 않다. 종교는 감동을 주어야 하고 또 감동을 주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우리 공동체의 본질은 정교하게 다듬어진 집단적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거기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허례허식을 제거하면 심각한 문화적 공백이 생길 테고 종교의 가르침은 깊은 감동을 주지 못할 것이다. 물론 지나치게 낭비적이고 터무니없는 신앙은 공동체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는 경직된 행동 양식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수 있다. 우리는 대단히 영리하고 탐구적인 동물이다. 이런 사실과 관련된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지식을 얻는 것이 옳다는 믿음, 수많은 형태의 미학적 현상을 강조하고 감상하는 것이 옳다는 믿음,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경험을 넓고 깊게 하는 것이 옳다는 믿음은 이제 급속도로 우리 시대의 종교가 되어가고 있다. 경험과 인식은 다소 추상적인 신이다. 무지와 어리석음은 그 신을 화나게 할 것이다. 우리 학교는 종교적 훈련장이고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극장, 연주회장, 체육관은 우리의 공동 예배 장소이다. 집에서는 책과 신문, 잡지,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린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도 내세를 믿고 있다. 창조적인 작업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작업을 통하여 죽은 뒤에도 계속 살아남을 것이라고 이라는 느낌을 갖기 때문이다. 이 느낌도 창조적인 작업이 주는 보상의 일부다.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이 종교도 위험 요소를 갖고 있지만 어차피 종교를 가져야만 한다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독특한 생물학적 자질에 가장 적합한 종교인 것 같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인류가 이제 곧 전멸할지도 모른다는 비관론에 대항하여 우리를 위로해주는
낙관론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가족과 개인을 위한 공격. 종교에 대한 이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인간의 공격 행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 가운데 한 가지, 즉 집단 영역 방어의 본질에 대해서만 검토했다. 그러나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털없는 원숭이는 세 가지 공격 형태를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머지 공격 형태에 대해서도 고찰해야 한다. 하나는 큰 집단 내부에서 가족 단위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공격이고, 또 하나는 계급 제도에서 개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공격이다. 가족 단위의 본거지를 지키는 공간적 방어는 건축 기술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아무리 큰 건물도 주거용으로 설계될 때는 한 가족이 한 단위씩 사용할 수 있도록 칸을 나눈다. 건물은 거의 또는 전혀 분업을 해오지 않았다. 식당이나 술집처럼 공동으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건물이 생겨났지만 그래도 가족 단위의 본거지인 주택에서 식당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다른 것은 모두 발전했지만 우리 도시의 설계는 아직도 가족만의 작은 영역으로 집단을 분할하고 싶어하는 털없는 원숭이 시절의 욕구에 지배되고 있다. 주택이 아직 아파트 건물 속으로 밀려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는 방어 지역에서 조심스럽게 울타리를 치거나 담장을 쌓거나 나무나 풀로 울타리를 만들어 이웃과 차단한다. 텃세권을 가진 다른 동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계선은 엄격히 존중되고 지켜진다. 가족 단위의 영역이 가진 중요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다른 가족의 영역과 쉽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다른 집들과 떨어져 있는 위치 자체가 독특한 특징을 부여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모양과 전체적인 겉모습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가족의 개성이 배어있는 소유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지만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축가의 생물학적 무지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 수많은 도시에는 변함없이 되풀이되는 똑같은 집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 건축가와 설계자 및 건축업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살라고 강요하는 것은 가족의 영역주의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생리적 손상을 입힌다. 그러나 다행히 가족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주거지에 독특한 특징을 부여할 수 있다. 건물 자체를 남다른 색깔로 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원이 있을 경우에는 정원에 나무를 심거나 잔디를 깔아서 개성적인 공간을 꾸밀 수 있다. 주택이나 아파트 내부도 장식품이나 골동품 또는 개인의 소지품으로 가득 채워 개성적으로 꾸밀 수 있다. 이런 실내 장식은 대개 공간을 멋지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사실은 텃세권을 가진 다른 동물이 소굴 근처의 나무나 전봇대 같은 표지물에 자기 냄새를 묻혀놓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다. 문에 문패를 달거나 벽에 그림을 거는 것은 개나 늑대의 관점에서 보면 문이나 벽에다 다리를 들고 오줌을 누워 자기 냄새를 남겨놓는 거나 마찬가지다. 어떤 특정한 종류의 물건을 열심히 수집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영역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이것을 생각할 때 많은 자동차들이 작은 마스코트나 개인의 독특한 상징물을 갖고 다니는 것을 보면 재미있다. 또한 회사 간부들이 사무실을 옮겼을 때 새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우선 자기가 좋아하는 펜꽂이와 처자식 사진부터 책상 위에 늘어놓는 것을 관찰해도 재미있다. 자동차와 사무실은 집에서 갈라져 나온 하위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리를 들고 오줌을 누워 좀 더 익숙한 자기 소유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면 큰 위안이 된다. 이제 남은 문제는 사회적 계급 제도와 관련한 공격 행위이다. 사람은 자기 소유의 장소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방어해야 한다. 그는 사회적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가능하면 더 높여야 한다. 그러나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집단 내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협조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것이야말로 앞에 설명했던 미묘한 공격 신호와 복종 신호가 총동원되는 분야다. 어떤 집단이 협동관계를 유지하려면 옷차림과 행동이 서로 비슷해야 하고 실제로 응집력을 가진 집단을 보면 이런 점에서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사성의 테두리 안에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경쟁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런 모순된 요구 때문에 상황은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미묘해진다. 넥타이를 매는 형태, 가슴 오주머니에 꽂는 손수건의 모양, 악센트의 미세한 차이, 겉으론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특징들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그런 특징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다. 그가 느닷없이 뉴기니 원주민의 계급제도 속에 내던져진다면 완전히 당황하겠지만 자신의 문화권에서는 당장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다. 옷차림과 습관의 사소한 차이 자체는 전혀 의미가 없지만 계급제도 안에서 지위를 얻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수단과 관련될 때는 너무나 중요하다. 물론 우리는 수천 수만 명의 거대한 집단 속에서 살도록 진화하지 않았다. 우리의 행동 양식은 기껏해야 100명 안팎의 작은 부족 집단에 알맞게 만들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늘날 다른 유인원이나 원숭이들이 그렇듯이 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서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회 조직에서는 우열의 서열이 생겨나 안정되기가 쉽다. 이 서열은 구성원들이 늙어서 죽음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할 뿐이다. 그러나 거대한 도시 공동체에서는 상황이 훨씬 더 긴장된다. 도시 거주자들은 날마다 수많은 낯선 사람들과 접촉해야 한다. 게다가 그 접촉은 예기치 않은 때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다른 영역 영장류에게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서열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경향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과 개인적인 우열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낯선 사람을 지배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지배받지도 않은 채 그들이 우리 옆을 날쌔게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둔다. 사회적 접촉을 피하다 보면 신체 접촉을 꺼리는 행동 양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남성이나 여성이 우연히 이성과 접촉하는 성적 행동 양식을 다룰 때 이미 언급했다. 그러나 신체 접촉을 꺼리는 행동 양식은 단순히 이런 성적 행동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맺기 시작한 초기의 모든 영역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상대편을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상대편 쪽을 손가락질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신호를 보내거나 육체적 접촉을 갖지 않으려고 조심함으로써 지나치게 자극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살아남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극적인 상황을 도저히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접촉 금지 규칙이 깨지면 우리는 당장 미안하다고 사과함으로써 그 접촉이 순전히 우연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접촉을 꺼리는 행동 양식 덕분에 우리는 아는 사람의 수를 인간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상당히 일관성 있고 균일하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성격이나 직업이 전혀 다른 100명의 도시 거주자들을 선정하여 그들의 수첩에 적혀있는 주소나 전화번호의 수를 세어보라.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수는 거의 같고 이 수는 작은 부족 집단의 수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회적 만남에서도 먼 조상들의 생물학적 기본 규칙을 따르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 규칙에는 예외는 있다. 다시 읽겠습니다. 물론 이 규칙에도 예외는 있다. 직업상 수많은 사람들과 개인적 접촉을 가져야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신체 또는 성격상의 결함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수줍어하거나 고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는 특수한 심리적 문제 때문에 친구들에게서 기대했던 사회적 보상을 얻지 못하고 그것을 벌충하기 위해 아무나 미친 듯이 사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유형은 도시 거주자의 극소수에 불과하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행히 자기 일에 열중하며 이 사회에 적응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는 수많은 몸뚱이들이 우울거리고 있는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맞물리고 겹치는 수많은 부족 집단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털없는 원숭이는 초기 원시 시대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 네, 이상으로 제가 싸움이라는 챕터를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6장 먹기, 영어로 feeding, 먹여주기네요. 결코 변하지 않는 식습관이라는 챕터를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책 읽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